매캐한 흙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낡고 칙칙한 단독주택의 거실은 어수선했고 희미한 햇살만이 창문을 통해 간신히 들어오고 있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유감살 소녀 김아영은 낡은 봉제 인형을 끌어안은 채 멍하니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큰 눈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포로 가득했다. 아영의 엄마는 며칠 전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아영은 이모 집에서 지내다 엄마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소식에 결국 이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집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엄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영의 옆에는 최우진 경위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최 경위는 베테랑 형사였지만 어린 소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은 슬픔과 알 수 없는 이야기에 그의 마음은 착잡했다. 그는 아영의 실종된 엄마 박지수 씨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었다. 박지수 씨는 한 달 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고 경찰은 그녀의 행방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아영아, 엄마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니? 혹시 엄마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니? 최경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어린 소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노력했다. 아영은 고개를 들고 최경희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엄마는 안 죽었어요. 엄마는 아빠랑 같이 바닥 밑에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최경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아영아, 그게 무슨 말이니? 아빠는 돌아가셨잖아. 아빠가 바닥 밑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는 아영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아영의 아버지는 1년 전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아니에요. 아빠 안 죽었어요. 아빠는 엄마랑 같이 바닥 밑에 있어요. 여기서 계속 저를 불러요. 아영은 소리치며 거실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바닥을 향해 간절하게 손을 뻗었다. 최경희는 아영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의 직감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아이의 상상이 아닐 것이라고 속삭였다. 그는 아영이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살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낡은 나무 마루가 깔려 있었다. 특별한 점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아영의 간절한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는 최경희의 촉을 자극했다. 최경희는 동료 형사들에게 지시했다. 이곳을 수색해봐. 바닥을 조사해봐. 형사들은 최경희의 지시에 따라 거실 바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낡은 나무 마루를 걷어내고 그 아래의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아영은 그들의 행동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바닥을 향해 있었다. 마치 그곳에 아빠와 엄마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듯 흙먼지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형사들은 삽으로 흙을 파헤쳤다. 아영은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며 조용히 읊조렸다. 아빠, 엄마, 몇 분간의 삽질 끝에 형사들의 삼날에 딱딱한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형사들은 삽을 멈추고 주변을 조심스럽게 파헤쳤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드러난 광경에 형사들은 경악했다. 낡은 천 조각에 쌓인 무언가가 흙 속에 묻혀 있었다. 형사들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것은 인간의 뼈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썩어가는 시신 한 구가 흙 속에 묻혀 있었다. 시신은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고 육안으로는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시신 주변에서 발견된 유류품들을 통해 실종된 박지수 씨의 시신님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뼈는 아영의 아버지 김준영 씨의 것으로 밝혀졌다. 최경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아영의 말이 사실이었다.
그녀의 아빠와 엄마는 바닥 밑에 묻혀 있었다. 그것도 살해된 채로. 최경희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아영은 시신이 발굴되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시신을 응시했다. 마치 자신이 알고 있던 진실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듯 최경희는 아영을 끌어안았다. 아영의 작은 몸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렸다. 최경희는 아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곧이어 과학수사대 요원들과 추가 지원팀이 도착했다. 그들은 현장 주변에 노란색 통제선을 치고 시신 발굴 작업에 착수했다. 최경희는 현장을 지휘하며 수사관들에게 아영의 진술과 시신 발견 과정을 설명했다. 시신 발굴 작업은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땅속에서 드러난 시신은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고 흉기에 찔린 흔적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명백한 타살이었다. 최경희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닐 것이라고 느꼈다. 그것은 거대한 음모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아영은 현장 통제선 밖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텅 빈 눈으로 시신이 발굴되는 곳을 응시했다. 그녀의 옆에는 낡은 봉제 인형이 놓여 있었다. 아영은 인형을 꽉 끌어안았다. 그녀의 작은 몸은 공포에 질려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그리고 그 진실 뒤에 숨겨진 추악한 비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최경희는 아영을 바라봤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영의 슬픔과 함께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샘솟았다. 이 사건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7살 소녀의 섬뜩한 증언이었다. 햇살 한 줄기 들지 않는 것일 바닥에서 피어오른 흙먼지는 김아영의 작은 그림자를 뒤덮었다. 최우진 경위는 감식반의 분주한 움직임 속에서도 아영의 텅 빈 눈빛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7살 소녀의 섬뜩하리만치 명확한 증언은 그의 베테랑 형사 인생에서도 전례 없는 충격이었다. 그의 직감은 이 사건이 단순한 부부 살인을 넘어선 거대한 그림자를 품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아영아, 엄마랑 아빠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니? 최경희는 아영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게 억눌렀다. 아영은 고개를 들고 최경희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묘한 빛이 스쳤다. 아빠가 저한테 잘 있어. 우리 아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아영아,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라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기억은 선명했다. 최경희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평범한 작별 인사였지만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라는 엄마의 말이 그의 뇌리에 박혔다. 마치 죽음을 예감한 듯한 섬뜩한 유언처럼 들렸다. 그는 아영에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그녀가 지칠까봐 조용히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얼마 후 국과수 요원들이 시신 발굴을 마쳤다. 김준영 씨와 박지수 씨의 시신은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지만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다수의 자상이 발견되었다. 특히 김준영 씨의 시신에서는 저항의 흔적이 역력했다. 현장 감식 결과 시신이 묻힌 지점의 흙에서 미량의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 이는 시신 부패를 가속화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로 보였다. 최경희님, 시신 주변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감식반원이 최경희에게 작은 낡은 USB를 건넸다.
USB는 흙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육안으로는 손상되지 않은 듯했다. 아마 김준영 씨의 유류품인 것 같습니다. 최경위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USB를 움켜쥐었다. 이것이 김준영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는 즉시 USB를 경찰청 과학수사대에 보내 분석을 요청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김준영 씨는 과거 촉망받는 IT 기업의 개발자였고 박지수 씨는 유명 디자인 회사의 팀장이었다. 그들의 삶은 겉보기에 완벽했지만 최경희는 그들의 죽음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를 감지했다. 그는 김준영 씨가 사망하기 전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틀 후 과학수사대에서 USB 분석 결과가 도착했다. USB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김준영 씨가 개발 중이던 프로그램 블랙박스에 대한 정보와 그가 비밀리에 수집했던 거대한 비리 사건에 대한 증거들이었다. 블랙박스는 단순한 보안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업 내부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와 비리를 추적하고 기록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김준영 씨는 블랙박스를 통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 제국그룹의 불법 자금 흐름과 정치권 로비, 그리고 경쟁 기업을 향한 불법적인 공작들을 추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국그룹의 회장 이태준은 겉으로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었지만 뒤로는 온갖 불법적인 사업에 손을 대는 악인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는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다. 최경희는 직감적으로 이태준이 김준영 씨 부부 살해 사건의 배후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준영 씨가 블랙박스를 통해 이태준의 비리를 파헤치려 하자 이태준이 그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폐하려 했던 것이다. 최경희의 얼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이태준의 악행에 치를 떨었다. 그는 김도훈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김도훈은 최경희의 오랜 동료이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변호사였다. 김도훈은 최경희의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다. 최경희님, 제국그룹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조직입니다. 이태준 회장은 법 위에 군림하려 드는 악인입니다. 그를 건드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자칫하면 당신의 목숨마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김도훈 변호사가 최경희에게 경고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김준영 씨 부부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태준의 악행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최경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정의를 향한 맹렬한 열망이 불타올랐다. 그들은 이태준 회장과 제국그룹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최경희는 경찰 내부에서 이태준과 관련된 비리 경찰을 색출하려 했다. 그는 이태준이 경찰 내부에 스파이를 심어두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도훈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수집된 증거들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리하고 이태준을 고발할 계획을 세웠다. 아영은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그녀의 섬뜩한 증언은 사건의 실마리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태준의 다음 표적이 될 수도 있었다. 최경희는 아영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그는 아영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보호하기로 결심했다. 아영은 최경희의 집에서 지내면서도 여전히 아빠와 엄마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곤 했다. 최경희는 아영을 보며 더욱 결의를 다졌다. 이 어린 소녀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그는 반드시 이태준을 잡아야 했다. 아영은 최경희에게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자 그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영은 최경희의 집에서 자신의 엄마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을 발견했다. 아영은 옷을 끌어안고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는 옷에서 희미하게 풍기는 낯선 냄새를 맡았다. 그것은 엄마의 향수가 아니었다. 민주는 직감적으로 이 냄새가 엄마를 죽인 범인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 아영은 최경희에게 이 냄새를 맡아보라고 했다. 최경희는 아영의 말에 따라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았다. 그의 코끝에는 희미하게 흙과 함께 묘한 화학물질 냄새가 스쳤다. 그는 그것이 시신이 묻힌 흙에서 검출되었던 화학물질과 유사한 냄새라는 것을 알아냈다. 아영의 섬세한 감각이 또 다른 단서를 찾아낸 것이었다. 최경희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이 냄새가 이태준의 범행을 증명할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이 사건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7살 소녀의 섬뜩한 증언과 그녀의 예민한 후각이었다. 최우진 경위의 집은 어두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김아영은 거실, 소파에 웅크린 채 불안한 눈빛으로 벽난로의 불꽃을 응시했다. 엄마의 옷에서 맡았던 낯선 화학물질 냄새는 그녀의 어린 심장에 깊은 공포를 심어주었다. 최경희는 아영의 옆에 앉아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아영의 섬세한 후각이 찾아낸 단서는 이태준의 악행을 밝혀낼 결정적인 실마리가 될 것이었다. 아영아, 괜찮아. 아저씨가 반드시 엄마랑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 그리고 너를 지켜줄 거야. 최경희는 아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최경희는 아영이 맡았던 냄새를 과학수사대에 의뢰했다. 정밀 분석 결과, 그 냄새는 시신이 묻힌 흙에서 검출된 특수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성분임이 밝혀졌다. 이 화학물질은 부패를 가속화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 산업용 폐기물에서 발견되는 성분이었다. 최경희는 이태준이 시신을 은폐하기 위해 이 화학물질을 사용했다는 것을 확신했다. 최경희는 김도훈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김도훈은 최경희의 말에 경악했다. 최경희님, 이건 정말 엄청난 증거입니다. 이태준 회장이 시신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정도면 이태준 회장을 구속하고도 남을 증거입니다. 그들은 이 증거를 가지고 이태준 회장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최경희는 경찰 내부에서 이태준과 관련된 비리 경찰을 색출하려 했다. 그는 이태준이 경찰 내부에 스파이를 심어두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도훈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이태준의 악행을 폭로하고 여론의 힘을 빌려 이태준을 압박했다. 언론은 이태준 회장의 충격적인 범죄 행각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제국그룹 회장, 살인 및 시신 유기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국민들은 이태준 회장의 잔혹함에 경악했고 그의 즉각적인 구속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태준 회장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재력과 권력을 동원하여 언론을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그는 최경희와 김도훈 변호사에게 끊임없이 협박을 가했고 그의 잔당들을 이용해 그들을 위협하려 했다. 아영 역시 이태준의 다음 표적이 될 수도 있었다. 최경희는 아영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최경희는 아영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아영을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믿을 수 있는 보육권 원장에게 맡기기로 했다. 아영은 최경희와 헤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최경희는 아영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영은 최경희의 약속에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봉제 인형을 끌어안은 채 보육원으로 향했다. 최경희는 아영을 안전한 곳으로 보낸 후 이태준 회장을 압박하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는 김준영 씨가 개발 중이던 프로그램 블랙박스가 제국그룹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와 비리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블랙박스 프로그램이 숨겨져 있을 만한 장소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김도훈 변호사는 경찰 내부의 조력자들을 통해 이태준 회장의 숨겨진 비자금 은신처와 불법적인 거래 현장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태준 회장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외딴 지역에 버려진 공장을 발견했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과거 제국그룹의 불법적인 사업에 사용되었던 곳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최경희는 김도훈 변호사와 함께 버려진 공장으로 향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들은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움직였다. 최경희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한 점의 두려움도 없었다. 그는 김준영 씨 부부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야 했다. 버려진 공장은 삼엄한 경비로 둘러싸여 있었다. 최경희는 경찰 시절 배운 잠입 기술을 활용하여 공장 안으로 침입했다. 김도훈 변호사는 공장 밖에서 최경희의 안전을 지켰다. 그의 손에는 작은 무정이가 들려 있었고 경찰에 미리 연락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했다. 공장 안은 어두컴컴하고 습했다. 낡은 기계들과 먼지가 가득했다. 최경희는 김준영 씨가 블랙박스 프로그램을 숨겨두었을 만한 장소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공장 곳곳을 샅샅이 뒤졌다. 얼마 후 그는 낡은 컴퓨터 한 대를 발견했다. 컴퓨터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전원은 켜져 있었다. 최경희는 컴퓨터를 켰다. 컴퓨터 화면에는 블랙박스라는 프로그램 아이콘이 보였다. 최경희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프로그램 아이콘을 클릭했다. 프로그램은 암호로 잠겨 있었다. 최경희는 김준영 씨가 남긴 단서를 떠올렸다. 아영의 엄마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 아영아,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그 말은 김준영 씨가 아내와 함께 프로그램을 보호하겠다는 암호였을 것이었다. 최경희는 몇 번의 시도 끝에 암호를 풀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자 컴퓨터 화면에는 제국그룹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와 비리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불법 자금 흐름, 정치인 로비 명단, 경쟁 기업을 향한 불법적인 공작, 그리고 김준영 씨 부부 살해에 대한 증거까지. 이 모든 것이 이태준 회장의 악행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때 갑자기 공장 안의 조명이 모두 켜졌다. 이태준 회장의 부하들이 공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총을 겨누며 최경희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태준 회장은 이미 그들의 침입을 눈치챈 것이었다. 최우진 감히 내 것을 훔치려 하다니 내 놈은 여기서 죽을 것이다. 이태준 회장의 목소리가 공장 안에 울려 퍼졌다. 그는 부하들 뒤에서 최경희를 비웃듯이 바라봤다. 최경희는 노트북을 품에 안고 부하들을 노려봤다. 그의 얼굴에는 한 점의 두려움도 없었다. 이태준, 내 악행은 여기서 끝이다. 네 죄는 세상에 모두 드러날 것이다. 이태준 회장의 부하들은 최경희를 향해 달려들었다. 최경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경찰 시절 배운 격투 기술을 활용하여 그들을 제압하려 했다. 싸움은 치열했다. 공장 안은 거친 숨소리와 총성, 그리고 고통에 찬 신음소리로 가득했다. 최경희는 여러 곳에 상처를 입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증거물들을 지켜야 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김도훈 변호사가 미리 경찰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다.
경찰, 특공대가 공장 안으로 들이닥쳤고 이태준 회장의 부하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태준 회장의 모든 악행은 세상에 드러났고 그는 감옥 안에서 평생을 속죄하며 살게 될 것이었다. 최경희는 상처투성이인 몸으로 노트북을 움켜쥔 채 경찰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안도감, 그리고 승리의 기쁨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작은 어깨는 이제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영웅으로 성장했다. 새벽 여명이 희미하게 밝아오는 경찰서 강력팀 사무실. 최우진 경위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블랙박스 프로그램에 담긴 제국그룹 이태준 회장의 추악한 비리들은 상상을 초월했다. 김준영 씨 부부의 살해, 불법 자금 세탁, 정치인 로비, 경쟁사 공작, 그리고 수많은 은폐된 악행들, 이 모든 증거들을 손에 쥐었지만 최경희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깊은 피로감이 역력했다. 이태준의 그림자가 여전히 거대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김도훈 변호사는 최경희의 옆에 앉아 커피를 건넸다. 경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면 이태준 회장도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그를 심판대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희미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변호사님, 이태준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가 가진 돈과 권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영이가 걱정됩니다. 최경희의 시선은 창밖의 어둠 속으로 향했다. 아영은 여전히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었다. 이태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마음속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김도훈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먼저 이 사실을 폭로해야 합니다. 여론의 힘을 빌려 이태준을 압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영이는 제가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그들은 즉시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최경희는 자신이 확보한 모든 증거들을 언론에 공개하고 이태준 회장의 모든 악행을 낱낱이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김도훈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이 모든 과정이 법적인 문제 없이 진행되도록 도왔다. 기자회견 당일, 수많은 언론사와 기자들이 경찰청으로 몰려들었다. 최경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섰다. 그의 옆에는 김도훈 변호사가 든든하게 서 있었다. 최경희는 준비된 자료들을 공개하며 이태준 회장의 모든 범죄 행각을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김준영 씨 부부에 대한 미안함과 아영이에 대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언론은 최경희의 발표에 경악했다. 제국그룹 이태준 회장, 살인 및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신문과 방송을 뒤덮었다. 국민들은 이태준 회장의 추악한 진실에 분노했고 그의 즉각적인 구속을 요구했다. 여론의 압력은 이태준 회장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하지만 이태준 회장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동원하여 언론을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동원하여 최경희와 김도훈 변호사를 위협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아영 역시 이태준의 다음 표적이 될 수도 있었다. 최경희는 아영의 안전을 위해 더욱 철저한 보안을 유지했다. 이태준 회장은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경찰과 검찰에 압력을 가했다. 수사는 난항을 겪었고 최경희는 경찰 내부의 배신자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태준 회장의 영향력이 경찰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최경희는 혼자서는 이 거대한 악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영의 아빠, 김준영 씨의 흔적을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다.
김준영 씨가 남긴 블랙박스 프로그램에는 이태준 회장의 모든 악행이 담겨 있었지만 혹시 그 외에 또 다른 결정적인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이 들었다. 최경윤은 김준영 씨의 생전 흔적을 쫓아 그의 과거 직장 동료들을 만났다. 그들은 김준영 씨가 죽기 전 제국그룹의 비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누군가에게 넘기려 했다는 말을 흘렸다. 그 사람은 바로 김준영 씨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현재는 은퇴한 베테랑 탐정이었다. 그의 이름은 강태호. 그는 과거 경찰에서 근무했지만 이태준 회장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 은퇴한 인물이었다. 최경희는 강태호를 찾아갔다. 강태호는 낡은 아파트에서 은둔하며 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세상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다. 최경희는 강태호에게 김준영 씨 부부의 죽음과 이태준 회장의 악행, 그리고 자신이 확보한 증거들에 대해 털어놓았다. 강태호는 최경희의 이야기에 냉담하게 반응했다. 이태준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인물입니다. 저는 이미 그에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 가족도, 제 명예도 이제 더 이상 그와 얽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났다. 최경희는 강태호에게 아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유감살 소녀가 겪었던 끔찍한 진실과 그녀의 용감한 증언, 그리고 아영기가 아직도 아빠와 엄마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 강태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아영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는 듯했다. 저에게는 이태준을 잡을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김준영이 제게 맡긴 USB가 있습니다. 강태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묘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이태준이 제국그룹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행위와 살인교사에 대한 증거입니다. 저는 이 증거를 숨겨두고 이태준에게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최경유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김준영 씨가 남긴 블랙박스 프로그램 외에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니. 강태호의 USB는 이태준 회장을 무너뜨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것이었다. 그들은 강태호의 USB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강태호는 USB를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믿을 수 있는 금고 안에 숨겨두었다고 말했다. 금고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낡은 폐가에 숨겨져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최경희는 김도훈 변호사 그리고 강태호와 함께 폐가로 향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들은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움직였다. 최경희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한 점의 두려움도 없었다. 그는 김준영 씨 부부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야 했다. 폐가는 낡고 허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태호는 폐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듯 금고를 찾아 나섰다. 최경희는 주변을 경계하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했다. 김도훈 변호사는 무정의로 경찰과 연락하며 상황을 보고했다. 얼마 후 강태호가 낡은 벽 뒤에 숨겨진 금고를 발견했다. 그는 금고문을 열기 위해 애썼다. 금고문은 견고했지만 강태호의 노련한 손길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몇 분간의 노력 끝에 금고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낡은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강태호는 USB를 움켜쥐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묘한 감정으로 빛났다. 이것이 이태준을 무너뜨릴 마지막 증거입니다. 그때 갑자기 폐가 안의 조명이 모두 켜졌다. 이태준 회장의 부하들이 폐가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총을 겨누며 최경희와 김도훈 그리고 강태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태준 회장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챈 것이었다.
그는 강태호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부하들을 보냈던 것이다. 강태호 내 놈이 감히 나를 배신하다니. 내 놈은 여기서 죽을 것이다. 이태준 회장의 목소리가 폐가 안에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는 녹음된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잔혹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최경희와 김도훈, 그리고 강태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들은 총을 겨누고 부하들을 제압하려 했다. 싸움은 치열했다. 폐가 안은 거친 숨소리와 총성, 그리고 고통에 찬 신음소리로 가득했다. 최경희는 여러 곳에 상처를 입었고 김도훈과 강태호 역시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김도훈 변호사가 미리 경찰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다. 경찰 특공대가 폐가 안으로 들이닥쳤고 이태준 회장의 부하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태준 회장의 모든 악행은 세상에 드러났고 그는 감옥 안에서 평생을 속죄하며 살게 될 것이었다. 최경희는 상처투성이인 몸으로 강태호의 USB를 움켜쥔 채 경찰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안도감, 그리고 승리의 기쁨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작은 어깨는 이제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영웅으로 성장했다. 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는 새벽에 어스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최우진 경위는 강태호가 건넨 USB를 움켜쥔 채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블랙박스 프로그램과 이 USB, 두 개의 결정적인 증거가 이태준 회장의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비장함이 스쳐 지나갔다. 옆에는 김도훈 변호사가 굳건히 서 있었다. 경위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김도훈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도감이 묻어났다. 최경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강태호에게로 향했다. 강태호는 낡은 의자에 앉아 지친 듯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한이 풀리는 듯한 희미한 평온함이 스쳐 지나갔다. 강태호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에 이태준의 모든 악행을 밝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경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종영심이 담겨 있었다. 강태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쓸쓸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해방감이 서려 있었다. 이제 김준영 부부도, 그리고 제 가족도 편히 쉴 수 있겠군요. 제 삶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한 것 같습니다. 최경희는 즉시 언론과 접촉하여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그는 강태호가 제공한 USB의 증거들과 자신이 확보한 블랙박스 프로그램의 자료들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김도훈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이 모든 과정이 법적인 문제 없이 진행되도록 도왔다. 기자회견 당일, 수많은 언론사와 기자들이 경찰청으로 몰려들었다. 최경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섰다. 그의 옆에는 김도훈 변호사가 든든하게 서 있었고 강태호는 뒤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최경희는 준비된 자료들을 공개하며 이태준 회장의 모든 범죄 행각을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김준영 부부와 강태호 가족의 억울함에 대한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언론은 최경희의 발표에 경악했다. 제국그룹 이태준 회장, 살인교사 및 조직비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신문과 방송을 뒤덮었다. 국민들은 이태준 회장의 추악한 진실에 분노했고 그의 즉각적인 구속을 요구했다. 여론의 압력은 이태준 회장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하지만 이태준 회장은 끝까지 발악했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동원하여 언론을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그는 최경희와 김도훈 변호사, 그리고 강태회에게 끊임없이 협박을 가했고 그의 잔당들을 이용해 그들을 위협하려 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최경희가 확보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고 언론과 국민들의 분노는 이태준 회장의 영향력을 압도했다. 재판 과정은 치열했다. 이태준 회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발악했지만 최경희가 확보한 증거들과 블랙박스 프로그램의 자료, 강태호의 USB, 그리고 증인들의 용기 있는 증언 앞에 그의 주장은 무력했다. 특히 김아영의 증언은 법정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유감살 소녀의 순수하고도 섬뜩한 증언은 이태준 회장의 잔혹한 범죄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냈다. 결국 이태준 회장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거대한 제국그룹은 압수수색을 당했고 그의 비자금은 모두 압수되었다. 그의 추악한 비밀들은 세상에 모두 드러났고 그는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최경희는 아영이가 지내고 있는 보육원으로 향했다. 아영은 최경희를 보자마자 그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저씨가 이겼어요. 나쁜 아저씨가 잡혔대요. 최경희는 아영이를 끌어안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 아영아. 우리가 이겼어.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아영이는 엄마랑 아빠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최경희는 아영에게 김준영 씨 부부의 묘지를 보여주었다. 아영은 묘지 앞에서 조용히 읊조렸다. 아빠,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아영이는 이제 괜찮아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해방감과 그리움의 눈물이었다. 최경희는 아영이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내와 상의했고 아내 역시 아영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아영은 최경희의 집에서 새로운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강태호는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김준영 씨의 묘지를 찾아가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한을 풀었다. 강태호는 은둔 생활을 청산하고 최경희의 옆에서 제국그룹의 잔당들을 처리하고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전념했다. 그는 다시 한번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탐정으로 돌아왔다. 김도훈 변호사는 이태준 회장 사건으로 인해 더욱 명성을 얻었다. 그는 약자들의 편에 서서 불의와 싸우는 일에 전념했다. 그는 최경희와 강태호의 든든한 조력자로 남았다. 최경희는 이태준 회장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특진했다. 하지만 그는 경찰 조직 내부에 뿌리내린 어둠의 그림자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정의를 위해 끊임없이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영은 최경희와 그의 가족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용감한 소녀가 되었다. 아영은 최경희에게 단순한 딸이 아니라 그의 삶의 이유이자 그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아영이의 섬뜩한 증언으로 시작된 비극적인 사건은 결국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기적 같은 이야기로 완성되었다. 아영이의 용기, 최경희의 헌신, 그리고 강태호의 희생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사랑과 용기, 그리고 변치 않는 희망의 상징이 될 것이다.
최우진 경위의 집은 이제 김아영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이태준 회장의 몰락 이후 아영은 최경희와 그의 아내에게 입양되어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 그녀의 작은 얼굴에는 더 이상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밝고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며 최경희 부부에게 크나큰 기쁨을 주었다. 최경희는 아영을 자신의 친딸처럼 사랑했고 그의 아내 역시 아영을 진심으로 보듬었다. 최경희는 이태준 회장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특진했지만 그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그는 이제 블랙박스 프로그램의 관리 책임자로서 제국그룹과 관련된 모든 불법적인 활동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일에 전념했다. 김도은 변호사는 최경희의 든든한 조력자로 남아 법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강태호는 은둔 생활을 청산하고 최경희의 옆에서 제국그룹의 잔당들을 처리하고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전념했다. 그는 다시 한번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탐정으로 돌아왔다. 아영의 섬뜩한 증언으로 시작된 비극적인 사건은 결국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기적 같은 이야기로 완성되었다. 아영이의 용기, 최경희의 헌신, 그리고 강태호의 희생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사람들은 그들의 용기와 헌신에 깊이 감동했다. 어느 날 오후 최경희는 퇴근 후 아영이를 데리러 보육원으로 향했다. 보육원 마당에는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뛰어놀고 있었다. 아영은 친구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최경희는 아영이의 밝은 모습에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아영아, 이제 집에 갈 시간이다. 최경희가 아영이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영은 최경희를 보자마자 그의 품으로 달려왔다. 아저씨, 오늘 아저씨가 오셔서 정말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활기찼다. 최경희는 아영이를 안고 보육원 마당을 거닐었다. 그때 아영이의 눈에 낡은 인형 하나가 들어왔다. 그것은 아영이가 자신의 아빠와 엄마의 시신이 묻혔던 집 거실 바닥에서 늘 안고 있던 봉제 인형이었다. 그 인형은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었고 한쪽 눈이 떨어져 나가 있었다. 아영은 인형을 보자마자 최경희의 품에서 내려와 인형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묘한 그리움이 스쳐 지나갔다. 아영은 인형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녀는 인형을 끌어안고 그의 얼굴을 뺨에 비볐다. 마치 아빠와 엄마의 흔적을 찾는 듯 최경희의 마음이 아팠다. 아영이는 아직도 과거의 아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최경희는 아영이에게 다가가 인형을 다시 가져갈지 물었다. 아영아, 이 인형 다시 가져갈래? 아저씨가 깨끗하게 씻어줄게. 아영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요, 이 인형은 아빠랑 엄마랑 함께 있었던 인형이에요. 이 인형을 보면 아빠랑 엄마가 생각나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아저씨랑 아주머니가 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은 최경희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했다. 최경희는 아영이를 다시 끌어안았다. 아영이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용감한 소녀가 되었다. 최경희는 아영이의 성장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태준 회장은 교도소 안에서도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최경희와 관련된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다. 그는 감옥 안에서 비밀리에 자신의 마지막 잔당들을 이용해 최경희와 아영을 위협하려 했다. 이태준 회장은 자신의 몰락이 최경희와 아영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에게 마지막 복수를 꿈꿨다. 최경희는 강태호로부터 이태준 회장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
이태준 회장이 교도소 안에서도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신과 아영이를 노리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최경위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다시 한번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아영이의 안전을 위해 더욱 철저한 보안을 유지했다. 그는 아영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올 때마다 주변을 경계했고 아영이의 학교에 경찰력을 배치했다. 그러던 어느 날 최경위가 아영이를 학교에서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골목길에 접어들자 정체불명의 차량 한 대가 그들 앞에 멈춰 섰다. 차량에서 검은색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다. 그들은 얼굴을 가린 채 총을 겨누며 최경위와 아영이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태준 회장의 마지막 잔당들이었다. 최우진 내놈이 감히 우리 회장님을 감옥에 보냈겠다. 내놈은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놈의 딸도 함께 죽을 것이다. 잔당들의 우두머리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잔혹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최경위는 아영이를 뒤로 숨기고 총을 겨누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결연한 의지가 불타올랐다. 내놈들은 절대로 아영이를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잔당들은 최경위를 향해 달려들었다. 최경위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경찰 시절 배운 격투 기술을 활용하여 그들을 제압하려 했다. 싸움은 치열했다. 좁은 골목길은 거친 숨소리와 총성, 그리고 고통에 찬 신음소리로 가득했다. 최경위는 여러 곳에 상처를 입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아영이를 지켜야 했다. 아영이는 최경위의 등 뒤에서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다. 그녀는 최경위가 다치는 것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아저씨 안 돼요.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김도훈 변호사와 강태호가 미리 경찰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다. 경찰 특공대가 골목길로 들이닥쳤고 이태준 회장의 잔당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태준 회장의 마지막 잔당들은 더 이상 최경위와 아영이를 위협할 수 없게 되었다. 최경위는 상처투성이인 몸으로 아영이를 끌어안았다. 아영아, 괜찮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아저씨가 널 지켜줄게. 아영이는 최경위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최경위의 얼굴을 뺨에 비볐다. 그녀의 눈빛은 최경위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로 가득했다. 최경위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아영이와 자신이 무사하다는 것을 알렸다.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울음을 터뜨렸다. 경찰서로 돌아온 최경위는 강태호와 김도훈 변호사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들은 최경위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이태준 회장의 모든 악행은 세상에 드러났고 그는 감옥 안에서 평생을 속죄하며 살게 될 것이었다. 최경위는 이태준 회장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더욱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정의의 의미를 깨달았다. 아영이의 섬뜩한 증언으로 시작된 비극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와 깨달음을 안겨주었다. 그의 삶은 이제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찼다. 그는 사랑하는 딸 아영이와 함께 그리고 든든한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었다. 그들의 여정은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